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불 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소환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했다. 이 때문인데 당시 상황과 어제 이 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오, 아니 뭐 추격적인-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은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근데 이거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네,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 때문에 이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원과 검찰이 좀 짜고 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파장이 큰데 뒤에서 목소리 듣겠습니다만 당내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만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게 딱 돌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여정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고비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대선 패배했을 때, 네. 두 번째가 이제 테러를 당했을 때,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나왔고 이제 예. 그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기가 된 부분들은 검찰이 대장동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그때는 예를 들어 부결됐었죠. 네. 그다음에 뒤에 다시 또 쌍방울 문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야당의 인물이 자기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사퇴하면 봐준다. 안 하면 구속영장 청구에 동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퇴하면 봐준다라고 하는 얘기와 관련해서 이 얘기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갖다가 예를 들면 본인이 봐줄 수도 있다라고 들릴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특정 인물이 검찰과 이런 부분들을 공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구속영장과 결부가 되더라.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두 가지 시점을 찾아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뭔가 둘 간에 검찰과 그 특정 인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 아니야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분노했었고 그 분노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저희 이런 어떤 부분들로 모습을 드러낸 후보들을 탈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왜 통합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과거 완료형이라고. 과거 완료형의 얘기들이 하나가 아니라 네.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토막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 제가 볼 때 이제 언론에서 오케이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자, 이 부분을 이슈화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혜 대표님. 일단은 그래도 다 과거 완료로 다 끝난 얘기다고 하지만 일단 묻고 갈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비명계랄지 약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장애 혹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완료형이 전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한 것이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이제 만약에 직을 박탈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체포동의안 가결에 있어서 그게 23년 9월이었었거든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흔들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떠한 민주당의 유력한 사람이 한 그때 29명 정도가 적어도 이탈을 했다라고 표상으로는 계산이 되거든요. 네.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3월 26일 날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나왔을 때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형태로 좀 뉘앙스를 풍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비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뭐 우클릭 행보도 하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번 달에 나오는 항소심 선고에 있어서의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 당장 이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이죠. 초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통합에 걸림돌 되지 않을까 계속 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초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어를 좀 잘 골랐으면 좋겠어요. 칼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이재명 당대표한테 뭐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뭐 혹시 뭐 총선 때 뭐 몽천 학살 이런 것도 당했던 터라 이런 말도 공천 좀 학살이라고 꽂히는 것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다 소위 그 총선 경선 과정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다 오더를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당원들한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완료형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 자체와 관련해서 초일에 계신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이 야당 당대표라고 하는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내 공감대였었는데 이 당시에 이 당대표를 그래 법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고 얘기하신 분들, 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 아닌가라고 전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도 다 얘기가 나옵니다만 쌍방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연어 파티부터 얘기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북한에다가 이런 돈을 줄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라고 하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흐름들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비명계라고 지칭되고 있는 의원들이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부결을 시킴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지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격렬한 싸움보다는 적어도 자기들이 좀 정제된 발언, 쌍방 간의 정제된 발언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소위 이런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내란을 진압함으로써 헌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저는 뭐 초일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건 알겠습니다만 갈등을 봉합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라도 좀 정제된 어떤 발언들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좀 물리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오해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명계는 굉장히 감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대책 마련 요구까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내는 뭐 어떤 그 뭐 분노와 증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지도자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봤는데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 같아서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저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어대면 갱선은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폴렘 비리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네, 비명계에서는 이게 뭐 비명 행사의 부관참시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격앙된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김두관 전 의원 보면은 대안 마련 그러니까 이재명 아닌 다른 인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조금 아쉬운 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의 전통이다라는 형태로 대화 자체를 차단한 듯한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생각보다도 낮은 지지율로서 마무리가 되었던 네. 것이 스스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두관 후보도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떠한 화학적 결합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 만나고 있는 인물들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박용진, 임종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작년 총선에서 비명 행사 공천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진정성을 보이겠다, 그 비명계도 끌어안겠다라고 했으면은 본인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분들에게 뭐 민주연구원 과정에서 뭐 이런 데서의 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뭐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고 비명계를 끌어야 된다는 이런 그 명목이 생기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그럼 그쪽에서도 좋은 말들은 안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난번 29명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그 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 그때 익명투표였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 이름들 리스트가 뜨면서 수박 색출해야 된다고. 많이 돌았었죠. 네, 굉장히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본인이 26일 날 선고가 나왔을 때 또 이재명 흔들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수박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좌표를 찍는 형태의 얘기를 어제 한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행보와도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해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어쨌든 혹시 모를 분열이 있을 수 있는 상황, 화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수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당에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들어오는 게 다 지난 일이다.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라고 하는데 자 비명계는 어쨌든 감정이 좀 상했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또 어떻게 들었을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과거 완료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이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당대표가 법원까지 가서 구속영장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까지 받게 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면서 당이 쫙 갈라지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근데 그 이후에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그렇게 가결시킨 사람에 대해서 경선에서 응징투표를 통해서 가른 거 아니냐. 이걸로 종결된 거다. 그러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검찰의 문제를 똑바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후에 그렇다면은 뭐 사과 요구를 비명계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의 문제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사과라기보다는 발언의 진위를 좀 밝히긴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밝힌 것이고 나는 계속적으로 어떤 내란 진압 또는 조기 대선 앞에서 당의 단합을 위한 단합 행보를 계속 걸어갈 것이다. 만약에 진짜 보복을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대선 후보에서 가장 지금 1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때 검찰이랑 내통한 사람이 있어. 적시를 딱 해버리게 되면 우리 그게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항들은 내가 보복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로서 어떤 의견을 바꿔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집중해서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통합 행보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 이걸 사과를 한다? 어떻게 사과를 하죠? 예를 들면 제 발언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원이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달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사과까지 해야 된다? 사과 혹은 뭐 보듬어 주는 발언. 제가 볼 때 통합변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 그다음에 김두관, 지금 아직까지 김두관 대표는 안 만난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소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이를 인정하되 더 중요한 문제인 내란 진압 문제와 어떤 더 나은 헌정 체제의 복구를 어떤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들의 행보를 하는 것으로 저는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진정한 야권 통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완전 국민 경선 그러니까 이제 100% 국민 경선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범야권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그렇게 국민 경선을 하고 거기서 좋은 인물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내놓자. 그랬을 때 우리들은 성공한 민주정부 그리고 시대 사회 전환을 대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정부를 구성하고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보면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과 당원 의사를 50%씩 반영하던 기존 경선 방식에서 이제 100% 국민 반영을 하자 이건데 일단은 강전의 부위원장님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당원 지지도가 이재명 대표 높은 상황이고 이제 그거 유리한 편인데 일단은 비명계에 유리하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받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있어서 당의 지지도보다 본인의 지지도가 좀 더 낮은 듯한 박스권에 갇힌 듯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민주당계에서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가장 찍고 싶지 않은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준석 대표와 어울러 1, 2등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완전히 100%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자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후에는 다 이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고 아예 민주당과 야당 쪽에선 인사들이 5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녹두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함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 스스로도 그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당내에서의 어떤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이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도 대선에 참여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쇄빙선이 되겠다, 선명성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가 그 구속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그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흔들리로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평 장관님. 일단은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가면은 이게 오히려 다른 국민들의 역선택, 역결집 이게 나올 수 있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대세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2027년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이 결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후보를 언제 결정해야 되냐? 제가 볼 땐 거의 4월 중순 정도에는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마음은 알겠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주장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방법은 뭐냐면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형태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완전 국민 경선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야권 같은 경우는 소위 진보 또는 중도층 같은 경우를 어떤 대상으로 하는데 보수층 같은 경우가 국민 경선에 참여하게 됐을 경우 민의를 또 왜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27년도 대선이 정상적으로 벌어졌다면 이 논의는 국민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될 측면이 있습니다만 2025년 이 대선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논의보다는 좀 더 다른 좀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필 의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럼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용산 뭐 청와대도 아니고 세종 이전 지시한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배경 의도는 뭘까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용산 집무실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부터 국민적 신뢰를 잃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제 용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차기 정부 같은 경우 용산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과거처럼 계속 용산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걸리는데 용산에서 이전을 하려면 청와대로 돌아가야 되는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게 된 완전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과무 같은 경우는 경호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많이 논의됐던 세종시로 가야 되는데 세종시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4년도에 소위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 개헌 사항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결합되는 것은 세종으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소위 미래 전략 문제가 결합돼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다 결합을 하려면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됩니다. 전 그러기 위한 사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당 차원에서 해서 아마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국민들에게 제안할 공약 차원에서 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